바른번역 고전 명작 귤. 어느 흐린 겨울날의 해질녘이었다. 나는 요코스카발 상행선 2등 객차 구석에 앉아 멍하니 출발을 알리는 호각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벌써 전등이 켜진 객차 안에는 웬일인지 나 말고는 승객이 한 명도 없었다. 밖을 내다보니 어스름한 플랫폼에 오늘은 신기하게도 배웅하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그저 케이지에 들어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이따금 슬픈 목소리로 지저댈 뿐이었다. 이는 그 당시에 내 기분과 이상하리 마치 잘 어울리는 장면이었다. 내 머릿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로와 권태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찌푸린 하늘처럼 어둑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외투 주머니에 양손을 찌른 채 앉아 있을 뿐 주머니 속에 석간신문을 꺼내볼 기력조차 없었다. 이윽고 출발 호각이 울렸다. 나는 다소 마음이 놓여 뒷창틀에 머리를 기대고 눈앞에 보이는 역이 서서히 뒷걸음질 치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요란한 계다소리가 개찰구 쪽에서 들리는가 싶더니 얼마 안 있어 차장이 무슨 말인지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와 함께 내가 타고 있는 2등실 문이 드르륵 열리고 10서너 살쯤 먹은 소녀 하나가 부산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기차가 조금씩 흔들리더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씩 눈앞의 장면을 가르며 지나가는 플랫폼의 기둥, 방치된 듯한 급수차, 그리고 열차에 탄 누군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짐꾼. 이 모든 것은 창문으로 들이치는 매연 속으로 아쉬운 듯 뒤로 쓰러져 갔다. 나는 그제야 한숨 놓은 듯한 기분이 들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처음으로 앞자리에 앉은 소녀의 얼굴을 흘끗 보았다. 소녀는 윤기 없는 머리를 틀어 올려 2초 가해시를 했고 쓱 닦은 콧물 자국이며 다 터서 갈라진 양볼이 기분 나쁠 정도로 붉은 어디로 보나 시골뜨기 같은 어린 여자애였다. 게다가 때가 낀 연두색 털실 목도리가 축 늘어져 있는 무릎 위에는 커다란 보퉁이가 있었다. 그 보통이를 그라하는 동상 걸린 손에는 빨간색 3등칸 열차표가 소중한 것인 양 꼭 쥐어 있었다. 나는 소녀의 천한 용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옷차림이 불결하다는 점도 불쾌했다. 마지막으로 2등석과 3등석의 구별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우둔함이 괘씸했다. 담배에 불을 붙인 나는 한편으로는 소녀의 존재를 잊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서 이번에는 주머니에 들어있던 석간신문을 마구잡이로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그러자 그때 신문 지면을 비추던 외광이 갑자기 전등빛으로 바뀌었고 인쇄 상태가 나쁜 어떤 기사의 활자가 이상할 정도로 선명히 나의 눈앞에 떠올랐다. 말할 것도 없이 기차는 지금 요코스카선의 많은 터널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터널로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그 전등빛 아래의 신문 지면으로 눈을 돌려도 역시 나의 우울함을 위로하기 위해서인지 세상에는 너무도 평범한 사건들만 이어지고 있었다. 강화 문제, 결혼 광고, 직권 남용 사건, 사망 공고. 기차가 터널로 막 들어선 순간 나는 기차가 달리는 방향이 뒤바뀔 듯한 착각을 느끼며 삭막한 기사에서 기사로 거의 기계적으로 눈을 움직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물론 소녀가 마치 저속한 현실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은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터널 속의 기차와 이 시골뜨기 소녀와 그리고 또 이 평범한 기사에 매몰된 신문이 상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불가해하고 저속하고 지루한 인생의 상징이 아니고서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모든 것이 시시해져서 읽던 신문을 내팽개치고 다시 창틀에 머리를 기대고는 죽은 듯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난 후였다. 문득 무엇인가 위협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무의식 중에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아까 그 소녀가 앞자리에서 나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열심히 창문을 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거운 유리창은 생각만큼 쉽사리 열리지 않는 듯 보였다. 온통 튼 뺨은 점점 더 빨개졌고
간간히 코를 들이마시는 소리가 작은 숨소리와 함께 조급하게 들렸다. 이는 물론 나에게도 조금이지만 동정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기차가 지금 막 터널 입구로 들어섰다는 사실은 해질녘의 어스름 속에 마른 풀만 밝게 보이는 양쪽의 사너리가 손에 닿을 듯 창가로 다가온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소녀는 일부러 닫아둔 창문을 내리려 한다. 그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나에게는 그저 소녀의 변덕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에 여전히 험한 감정을 쌓으며 저 동상 걸린 손으로 유리창을 열려고 악정고투하는 모습을 마치 그것이 영원히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기라도 하듯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러자 곧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기차가 터널로 들어감과 동시에 소녀가 열려고 하던 유리창이 마침내 덜컥 하고 밑으로 내려갔다. 네모난 구멍에서 그을음을 녹인 듯 거무죽죽한 공기가 순식간에 연기가 되어 숨이 막힐 정도로 자욱이 열차 안으로 들이쳤다. 원래 목이 좋지 않던 나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여유도 없이 그 연기를 온 얼굴로 맞은 덕분에 거의 숨도 못 쉴 만큼 계속 기침을 해댔다. 그러나 소녀는 나를 신경 쓰는 기색도 없이 창문 밖을 향해 목을 쭉 빼고 어둠 속 바람에 2초 가해시 올림머리를 한 머리칼을 흩날리며 기차가 가는 방향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 모습을 매연과 전등빛 사이로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을 때 이미 창밖은 어느새 환해졌고 흙과 마른 풀 냄새며 물 내음이 차갑게 흘러들어오지 않았다면 가까스로 기침을 멈춘 나는 이 일면식도 없는 소녀를 무턱대고 꾸짖어서라도 다시 원래대로 창문을 닫게 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기차는 그 시각에 이미 편안히 터널을 빠져나와 마른 풀로 덮인 산과 산 사이에 끼인 듯한 어느 가난한 변두리 마을의 건널목을 지나고 있었다. 건널목 근처에는 하나같이 초라해 보이는 초가지붕과 기와지붕을 얹은 집들이 답답할 정도로 빽빽히 들어차 있었고 건널목을 지키는 사람이 흔드는 몸짓에 따라 단 하나의 희끄무레한 깃발만이 나른하게 해걸음을 흔들고 있었다. 겨우 터널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한 그때 쓸쓸한 건널목의 차단기 건너편으로 볼이 빨간 3명의 남자아이들이 일렬횡대로 나란히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아이들은 모두 무겁게 구름 낀 하늘에 눌려 움츠러들었나 싶을 만큼 하나같이 키가 작았다. 그리고 또 이 변두리 마을의 어둡고 참혹한 풍경을 쏙 빼닮은 빛깔의 옷을 입고 있었다. 아이들은 기차가 지나는 것을 올려보다가 일제히 손을 들어 올리면서 귀여운 목소리로 의미를 알 수 없는 함성을 온 힘을 다해 터뜨렸다. 그러자 그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있던 그 소녀가 동상 걸린 손을 불쑥 내밀며 세차게 좌우로 흔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가슴을 설레게 할 만큼 따뜻한 햇살 빛으로 물든 귤 대여섯 개를 기차를 배웅하던 아이들 위로 후두둑 하고 집어던졌다.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순간 전말을 이해했다. 아마도 남의 집 더부살이로 들어가는 길인 그 소녀는 짐 속에 가지고 있던 귤 몇 개를 창밖으로 던져서 일부러 건널목까지 배웅하러 나온 남동생들의 수고에 보답한 것이리라. 해질녘의 어스름한 변두리 마을 건널목과 어린 새처럼 소리를 지르던 새 아이와 그 위로 어지럽게 떨어지던 선명한 귤의 빛깔, 그 모든 것이 기차의 창밖으로 따뜻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지나가 버렸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애처로울 정도로 확실히 그 광경이 새겨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밝고 가벼운 기분이 솟아오름을 느꼈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세우고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 소녀를 주시했다. 소녀는 어느새 내 앞자리로 돌아가 여전히 닫은 볼을 연두색 목도리에 파묻은 채 커다란 보퉁이를 끌어안는 손에는 3등칸 기차표를 꼭 쥐고 있었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로와 권태, 그리고 또 불가해하고 저속하고 지루한 인생을 겨우 잊을 수 있었다.
원작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낭독 김명철이었습니다. 더 많은 단편은 온라인 서점에서 전자책으로 구매해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